드디어 주말인데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군요. 중국 음식을 선택한 이유는 맛있잖아요. 예쁜 창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과 젓가락을 받았어요.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작은 종이 봉투에서 그것들을 꺼낸 후 여러분은 뭘 하죠? 선택 A. 몇 번의 고운 분투 후에 가운데로 바로 쪼개나요? 선택 B. 접착된 부분의 끝부분부터 떼어내나요? 인터넷이 가르쳐준 것처럼요. 대세 온라인 지식에 따르면 선택지 B로는 반쯤 부서진 젓가락만 남게 될 거예요. 우연히 얼마 전 올바른 젓가락 사용법에 관한 썰이 인터넷에 등장했어요. 이에 의하면 젓가락 끝에는 작은 자국이 윗부분을 분리한 걸 돕기 위해 있다고 해요. 그런 다음 이 조각을 식사 중 젓가락을 올려놓는 받침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젓가락을 놓을 뭔가가 있는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무젓가락의 윗부분을 부러뜨리는 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식당에 도착해서 주문을 하면 웨이터가 나무젓가락을 건네줘요. 이번엔 선택지 A를 따라 젓가락을 둘러 쪼개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젓가락을 놓을 뭔가를 원한다면 웨이터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필요한 걸 갖고 있을 거예요. 전 될 대로 되라 타입이라서 그냥 제 접시에 올려놔요.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젓가락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알아내느라 남은 밤을 보낼지도 모르겠네요. 중국인들은 기원전 1200년부터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전 그때 포크를 쓰고 있었죠. 이걸 요리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400년이 되어서야 식탁에서 먹는데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이 관습은 널리 퍼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일본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대나무 젓가락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세계 인구의 40%가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30%는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젓가락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젓가락 사용자들은 동남아시아 출신이고 중국, 한국, 일본이 선두에 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실까봐 세상에는 젓가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젓가락은 그중 가장 두껍고 길어요. 종종 대나무나 멜라민으로 만들어지고 끝이 두껍고 납작하죠. 소재가 미끄럽고 매끄러워서 잡기가 더 어려워요. 이제 현지 젓가락 사용자들과 저녁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아요. 먹는 중에 젓가락을 놓을 곳을 생각해 두세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진 않죠? 그러니 식탁에 두지 마세요. 사방에 소스가 묻을 거예요. 절대로 밥그릇에 똑바로 꽂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무례해 보이는지는 설명하지도 않을게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젓가락 받침이나 홀더를 달라고 해서 접시 옆에 놓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젓가락 끝을 접시나 그릇의 가장자리에 기대어 놓을 수 있어요. 또 일단 젓가락을 내려놓으면 젓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 주의하세요.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향하면 안 돼요. 이건 특정 문화권에서는 무례한 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여기 젓가락을 잡는 방법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손이에요. 그리고 젓가락 한 짝이 있어요. 보통 펜이나 연필을 잡는 것처럼 잡아보세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젓가락 위, 젓가락 아래, 손가락 끝. 알겠죠?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위쪽 젓가락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은 위쪽 젓가락을 받치는 역할을 하고 약지와 함께 아래쪽 젓가락을 받치는 역할을 하세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연습 좀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만약 손가락이 젓가락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면 가능한 한 위쪽 끝 가까이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젓가락을 더 넓게 벌릴 수 있어요. 만약 젓가락 사용의 달인이라면 요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금속은 쓰지 마세요. 열 전도가 잘 되고 또 팬 바닥을 긁을 가능성이 높아요. 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젓가락이 있어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뒤집어져야 할 튀김이나 프리터를 요리할 때 매우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건 절대로 젓가락을 세척기에 넣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결국 기계를 맡게 될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씻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 예를 들어 남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과 같은 것에 대해 몇 가지 개선의 기회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꺼냈는데 가운데가 아직 차갑다는 걸 알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건 전자파가 접시에 둘레 있는 음식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그 열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맛있는 스파게티 볼로네즈 한가운데 도달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요. 음식을 옆으로 좀 더 넓게 펴서 가운데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자, 힘 안 들이고 따뜻한 음식 완성. 그리고 음식 얘기를 했으니까 치킨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대부분은 타는 듯이 뜨거운 걸 두 손으로 집어 크게 한 입 베어 물어요. 하지만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작은 두 뼈 부분의 윙을 잡고 비틀어서 천천히 뼈를 빼세요. 닭이 느끼지 못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뼈가 없는 육질의 치킨윙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고 나면 꼭 이를 닦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드럽거나 중간 강모의 채소를 고르세요. 잇몸에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반복하는 대신에 45도로 잡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붙어있는 플라그를 잘 닦아낼 수 있어요. 와, 새 신발을 길들이려면 발이 넓은 사람에게 부탁하면 돼요.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먼저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해요. 그 후 헤어드라이어로 신발에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1분 정도 집 주변을 걷거나 뛰어다니세요. 신발이 점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다른 쪽 신발로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이제 만약 여전히 매니큐어의 유일한 용도는 손톱을 멋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놀라게 될 거예요. 매니큐어는 독특한 방수성과 접착성을 갖고 있어 보호용 실을 제작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해요. 따라서 만약 세라믹 컵을 깨서 다시 접착제로 붙였다면 무색의 매니큐어를 한 겹 발라보세요. 이제 균열이 봉인되고 컵은 다시 쓸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봉하고 싶지 않다면 아직도 이걸 사용하고 있다면요. 봉투에 모서리 매니큐어를 칠하고 닫고 우체통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마법이에요. 신발끈 끝이 어떻게 닿는지 알죠? 전 가끔 두려워요. 느슨한 끈을 함께 비틀어 신발끈의 끝을 투명한 매니큐어에 담그면 제자리에 고정될 거예요. 바늘에 실을 꿰는데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을 매니큐어에 담그면 끝이 더 단단해지고 바늘의 그 작은 구멍을 통해 실을 통과시키는 게 더 쉬워질 거예요. 만약 게토레이의 팬분들은 이걸 잘못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 놀랄 거예요. 모든 게이토레이 병의 바닥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캡을 보관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다시는 게이토레이를 마실 때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마시는 핫도그에 케첩을 넣는 걸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잘못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냉장 보관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케첩은 일반적으로 토마토, 설탕, 그리고 소스에 특정한 산성을 주는 식초를 포함해요. 조미료를 보존하고 안전하게 먹게 해주는 게 사실 식초예요. 그래서 케첩이 상하는 걸 막기 위해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냉장고 선반 공간을 정리해서 케첩을 상온의 찬장에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더운 날에 햇볕 아래 두지 마세요. 열대 폭발해서 커다란 붉은 난장판으로 만들 거예요.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종이에 쓴 단어를 지우고 싶다면 그 위에 몇 개의 의미의 글자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글자 조합으로 그 단어를 읽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럼 여러분의 비밀도 안전하게 유지될 거예요.